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중요한 투자 중심점의 성과 평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중심점의 성과 평가는 시험 문제 기출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계산형 문제 나오고 서술형도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익 중심점에 해당하는 판매 부분의 성과 평가는 좀 복잡한 원가 차이, 어떤 차이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성과를 평가했죠. 그에 반해서 이번 시간에 배우는 이 투자 중심점의 성과 평가 계산형 문제는 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험장에서 투자 중심점에 관한 성과 평가에 관한 모든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도록 하자. 자, 먼저 투자 중심점의 성과 평가는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 중심점의 성과 평가를 할 거다. 그래서 투자 중심점의 성과 평가는 뭐에 관한 이야기냐? 사업부 경영자에 관한 성과 평가죠. 사업부 경영자. 그래서 투자 중심점이니까 이익뿐만 아니라, 즉 수익 원가 이익뿐만 아니라 투자액의 효율적 활용도에 대해서도 같이 평가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총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보면, 미국의 그 듀퐁이라는 예전에 화학회사, 아주 유명한 화학회사에서 최초로 적용한 투자 수익률을 성과 측정치로 하여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었고, 투자 수익률은 영어로 Return on Investment, 약어로 ROI라고 합니다. 이 약어는 관용어로 많이 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2번. 이제 잔여이익. 유보이익이라고도 하는데, residual, 남은 잔여의 income. 그래서 RI라고 해요. RI. 잔여이익은 미국에 역시 제너럴 일렉트릭, GE사라고 하죠. 과거 세계 초거대 기업 중에 하나였죠. 거기서 최초로 적용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아직 이것들 어떻게 공부할 거냐 미리 설명드리면, 일단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전체 수를 그려드릴 거고, 각각의 방법에 측정하는 방법, 바로 정의를 알려드릴 거고, 그다음에 어떤 특징 같은 거 설명하면서,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을 논하도록 할 거예요. 근데 미리 말하지만 투자 수익률이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 투자 수익률에 어떤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어. 그 한 가지 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만든 게 잔여이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잔여이익이 나중에 나왔다고 해서 투자 수익률보다 더 우수한 방법이다, 이건 아니에요. 알겠죠? 투자 수익률 자체가 매우 좋은 방법이지만 한 가지 큰 문제점이 있어서 이걸 극복하고자 나온 게 잔여이익이고, 그 다음에 이 잔여이익을 스턴 앤 스튜어트 컨설팅 회사가 실제 이제 실무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요걸 수정해서 만든 방법이 경제적 부가가치예요. 경제적 부가가치. 그래서 경제적 부가가치는 Economic Value Added 해서 EVA라고 약어를 많이 씁니다. 요 세 가지 방법 다 중요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3번 경제적 부가가치가 특히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 수익률부터 좀 설명을 해볼게요. 미리 말하지만 이 투자 수익률은 발생주의 모형이다. 발생주의 수치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고, 잔여이익도 순수한 발생주의 모형이다. 발생주의 수치를 가지고 측정하는 거다. 그에 반해서 경제적 부가가치는 발생주의 순수한 모형이 아니다. 발생주의를 수정한 거다. 그래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즉 현금 흐름을 결합하여 발생주의를 수정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우리 이제 정의를 봐볼게요. 투자 수익률의 정의는, ROI는, 이거 하나 일단 기억합시다. 영업 활동에 사용한 자산, 영업 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죠. 영업 자산. 물론 투자액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 투자액을 전부 다 영업 활동에 썼다면 어쨌든 영업 자산분의 영업이익 비율이다. 영업이익 비율. 제가 알려준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 영업 자산분의 영업이익. 어떤 비율이죠. 퍼센테이지죠. 이걸 듀퐁 회사는 좀 더 이걸 자세하게 이렇게 쪼개서 분석했습니다.
자, 곱하기 이 영업자산분의 영업이익, 즉 투자액분의 이익 비율이죠.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매출액분의 매출액 분모 분자를 다 곱해서 자, 이걸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것도 계산형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 자, 매출액분의 영업이익 곱하기 자, 영업자산분의 매출액 이렇게 쪼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요 매출액분의 영업이익은 뭐 두 가지 다 쓰는데 영업이익률이라고 하는 게 맞지만 우리 원가회계에서는 이걸 매출액이익률, 자, 매출액이익률이라고 보통 지칭을 합니다. 그다음에 영업자산분의 매출액은 자, 자산 회전율이죠. 몇 회, 즉 1억 영업자산에 투자해서 5억의 매출을 얻었다면 1억의 자산을 매출로 5바퀴 전환시킨 거죠. 그래서 5회 5번 회전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산 회전율. 자, 매출액 이익률은 수익성 지표예요. 얼마나 수익성이 높았냐. 자산 회전율은 활동성 지표예요. 얼마나 영업 자산을 활발하게 활동적으로 활용했느냐 하는 활동성 지표. 그래서 이 투자 수익률은 수익성뿐만 아니라 활동성도, 즉 효율성도 내포하고 있는 지표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듀퐁 분석 또는 듀퐁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듀퐁 방법, 듀퐁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분석했다고 해요. 자, 여기에 바로 투자 수익률이에요. 자, 그러면 이 투자 수익률은 비율이니까 이제 자, 장단점을 좀. 자, 투자 수익률의 장점과 단점. 자, 단점은 자, 이제 소수형 좀 대비해야 되겠지 하는 건. 자, 어떤 장단점이냐? 투자 수익률은. 자, 장점은 수익성과 활동성을 다 포함하고 있는 아주 좋은 성과 지표예요. 그건 적지 않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은 자, 투자 규모가, 즉 영업자산 요 규모가 다른 사업부 간의 성과 비교가 용이하다는 거야. 이건 퍼센테이지니까 몇 프로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겠지. 그래서 투자 규모가 다를지라도 성과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투자 규모가 달라도 성과 비교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투자 수익률법의 가장 중요한 거. 자, 우리가 성과 평가할 때 목표 일치성을 충족해야 되죠. 근데 이 투자 수익률은 이게 가장 큰 문제란 말이야. 자, 목표 불일치를 뭐라고 하죠? 저번 시간에 언급했던 준최적화 현상이라고 했었죠. 자, 준최적화 현상을 유발한다는 거죠. 이것만 아니면 되게 좋은 지표인데 준최적화 현상을 유발한다는 거. 자, 교과서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면 여기 시험과 필요한 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준최적화 현상을 유발한다. 즉 무슨 말이냐? 사업부의 목표, 사업부의 성과 극대화와 기업 전체의 목표, 기업 전체의 성과 극대화가 충돌해 버린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기업 전체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최소한의 수익률, 이걸 우리가 최저 필수 수익률이라고 말하는데, 자, 최저 필수 수익률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다 주는 어떤 신규 투자안이 있다면 그걸 채택하는 것이 기업 전체 성과가 더 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저 필수 수익률보다 높으면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죠. 예를 들어서 자, 최저 필수 수익률이 10%다. 그리고 신규 투자의 투자 수익률이 15%라면 당연히 채택하는 게 유리하죠. 기업 전체 관점에서는. 그러나 이 성과 평가를 받는 이 사업부가 고난도 위임받은 상태니까 투자 여부도 스스로 결정한단 말이지. 만약 최저 필수 수익률이 10%고 여기서 좀 말로 하면 또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기업 전체적으로는 이 최저 필수 수익률 이상이면 좋은 거다. 자, 수락이 좋은 건데 자, 어떤 신규 투자에 이게 또 이빨 서술형 문제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자, 신규 투자안의 투자 수익률이 15%라면 기업 전체적으로 10%를 상회하니까 채택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기존
ROI가 이 사업부의 기존 ROI가 예를 들어서 18%였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죠? 이 사업부는 이 신규 투자를 채택할까요? 아니면 기각할까요? 당연히 기존의 18%였는데 15%짜리를 채택하게 되면 가중평균돼서 18%보다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불리해진단 말이야, 성과평가 시에. 그래서 기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사업부는 이 기각하겠다는 의사결정을 하겠죠. 그러면 이러한 의사결정은 기업 전체 관점에서 채택이 바람직한 투자안을 기각한 결과가 되니까 결국 개별 사업부의 목표, 자신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목표와 기업 전체의 목표, 기업 전체 성과 극대화가 서로 충돌해버리죠. 불이치하게 되죠. 자, 이러한 현상을 준최적화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투자 수익률은 매우 좋은 방법이나 준최적화 현상을 유발한다는 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 준최적화 현상 유발을 이걸 극복하고자 만든 방법이 자녀이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녀이익이 더 우수한 방법은 아니고 준최적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녀이익. 자, 지금까지 그 투자 중심점의 성과평가 개요, 투자 수익률, 2번의 투자 수익률 쭉 설명 다 끝났어요, 이거. 한 가지만 추가 설명하고 그 그림 6-9번 가봅시다. 이거 몰라 되겠어요. 그림 6-9번 아래에 동그라미 1번 매출액 증가, 원가 감소, 투자 자산의 감소 이 내용이 나오죠. 이것만 살짝 좀 설명드리면 자, 투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 뭐가 필요해 보여요? 일단 요거는 약간 중요하지 않은 사이드 내용이니까 자, 이쪽에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다. 3번 하여 ROI 증대 방안. 자, 첫 번째 ROI를 증대시키면 매출액 증가. 이거 이해가 안 되죠? 매출액 약분하면 없어지는데 왜 이거 매출액 증가하면 ROI가 높아지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 그 CVP 분석에서 영업 레버리지라는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영업 레버리지. 영업 활동의 고정원가로 인해 영업 활동에서 고정원가가 존재함으로 인해 매출액 증가율보다 영업이익의 증가율은 항상 더 커진다라고 했잖아. 매출액이 증가가 되면 이건 매출액 자체는 약분이 되겠지만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야. 매출액이 커짐에 따라. 이건 더 많은 그 증가율을 갖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매출액을 증가시키면 당연히 ROI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거. 그다음 두 번째는 당연히 영업이익을 또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원가를 절감해야 되겠죠. 그래서 원가 절감. 너무 당연한 이야기야. 그래서 1번과 2번은 결국 이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분모를 낮추면 되겠잖아. 그래서 영업자산. 자, 투자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면 되겠지. 자, 영업자산을 감소시켜야 되겠지. 그러니까 영업자산의 감소. 영업자산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영업자산의 효율적 활용이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다. 자, 영업자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불필요한 영업자산을 줄이게 되면 ROI가 증가되겠죠. 자, 이게 바로 동그라미 1, 2, 3번에 있는 내용이 되겠고, 자, 요걸 설명하고자 그림 6-9에서 장황하게 쭉 풀어놓은 건데, 자, 굳이 안 봐도 됩니다. 요 정도만 이해하면 ROI는 끝나겠어요. 자, 시험 문제는 ROI의 간단한 계산, 여기에 이거 가지고 다 계산할 수 있고, 장단점, 요 정도 알아두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방법, 이제 교과서 3번 자녀이익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자녀이익은 G24에서 요 ROI의 큰 문제점, 준최적화 현상을 유발한다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만든 방법인데, 자, 요거는 일단 정의를 봐보면 ROI는 자, 영업이익에서 뭘 뺀 거냐? 영업이익 빼기 영업자산 곱하기 자, 최저 필수 수익률이다. 최저 필수 수익률. 즉 그림으로 설명해 보면 그림으로 이해하면 좀 더 쉽게 와닿을 것 같으니까 너 이만큼 영업이익 영업 활동에서 이만큼 영업이익 벌었지? 너 이만큼 영업이익 벌었어. 영업이익. 이만큼 영업이익 벌었지. 자, 이 영업이익에서 이만큼은 네가 자, 영업자산을 활용해서 얻어야 되는 최소이익이라는 거야. 최소이익. 뭐 영업이익에서 최소이익을 빼고 남은 이익을 잔여이익이라고 하자는 거지. 이게 ROI죠.
또는 유보이익이라고 합니다. 이 최소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냐? 너 이만큼 영업자산에 투자했고 이 영업자산에 투자한 금액에다가 최저필수 수익률을 곱한 게 되겠죠. 바로 영업자산 곱하기 최저필수 수익률이 획득해야 되는 최소이익을 말해요. 그래서 이만큼을 차감하고도 남은 이익이 잔여이익 개념이에요. 자, 따라서 요건 이 산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업부가 ROI가 오르면 오를수록 좋은 성과평가를 받을 것이므로 자, 최저필수 수익률 이상의 바로 여기 왼쪽 최저필수 수익률이 10%고 신규 투자가 15%면 자, 기존에 이 신규 투자를 진행하면 최저필수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 이익을 획득하고 잔여이익이 추가로 더 발생하겠죠. 그 결과 잔여이익 전체 사업부의 잔여이익 요 사업부의 잔여이익 금액이 기존보다 증가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필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안이라면 투자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사업부의 목표와 자신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려는 목표, 바로 잔여이익을 높이려는 목표와 자, 회사 전체의 목표, 회사 전체의 성과를 높이려는 목표가 항상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산식 자체에서 준최적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장단점 2번은 표시하지 않겠고 여기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잔여이익의 장점과 잔여이익의 단점은 아주 재미있게도 자,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쉬울까요, 여러분들? 투자 수익률의 장단점하고 반대예요. 자, 장점은 투자 수익률의 준최적화 현상을 자,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준최적화 현상 극복 또는 방지할 수 있다는 것. 단점은 자, 이거는 절대값이다 보니까 똑같은 투자 수익률을 얻은 사업부일지라도 이 투자 규모, 즉 영업 자산, 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이 절대값은 당연히 그거 만약 두 사업부의 최저필수 수익률이 똑같게 적용이 된다면 당연히 잔여이익 요 절대값 금액은 커질 수밖에 없죠. 투자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자, 동일한 투자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자, 동일한 최저필수 수익률과 동일한 투자 수익률을 획득한 사업부를 비교해 봤을 때 다시 말을 좀 어렵겠어요. 자, 두 사업부가 있는데 두 사업부에 나머지 내용은 똑같아요. 투자 수익률 똑같고 그다음에 최저필수 수익률 적용도 똑같게 적용이 돼요. 단 한 가지만 차이가 있어요. 투자 규모가 A 사업부가 B 사업부에 비해서 10배 더 커요. 자, 그러면 당연히 잔여이익은 10배 더 크게 나타나겠지. 나머지 내용이 다 똑같다면. 그래서 이렇게 투자 규모가 크면 클수록 더 유리하게 잔여이익이 즉 크게 계산되므로 유리하게 성과평가가 가능하니까 투자 규모가 다르면 성과 비교가 곤란하다는 거죠. 투자 규모가 같은 사업부 간의 비교는 문제가 없는데 투자 규모가 다르면 성과 비교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투자 수익률의 장점이 잔여이익은 단점이 되는 거죠. 자, 투자 규모가 다르면 성과 비교가 어렵다는 거야. 성과 비교가 어려움.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제가 잔여이익은 지금 안 적었어요. 왜냐하면 경제적 부가치하고 또 비교가 좀 필요한 게 있어서. 자, 이쪽 가봅시다. 예제 문제 봐봅시다. 주 3일은 전자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서 분권화된 3개의 제품별 사업부로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투자 중심점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회사의 최저 필수 수익률은 20%. 자, 최저 필수 수익률 20% 기억. 자, 각 사업부의 영업자산, 영업이익 및 매출액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사업부가 있는데 자, 그 1년 그 영업자산의 평균치죠. 가중평균치야. 즉 매월 말 영업자산의 어떤 가중평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의미 별로 안 중요해요. 자, 영업자산을 의미하고 영업이익, 매출액을 의미한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봐봅시다. 요구사항 각 사업부별로 다음을 계산해라. 자, 실은 1번에서는 요 투자 수익률을 물어본 건데 이거 계산하기 전에 자산 회전율, 매출액 이익률 따로따로 계산을 물어봤죠. 그래서 요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고 2번은 투자 수익률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결정하는 거. 즉 1번은
투자 수익률에 따른 성과 비교가 되겠고 3번은 이제 자녀 이익을 기준으로 성과 평가를 하고 즉 자녀 이익을 계산하고 역시 우선순위 결정해봐라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4번은 좀 이따가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앞으로 가서 이제 투자 수익률부터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사업부 ROI 계산해 봅시다. ROI 계산. 자, 에어컨. 자, 냉장고, 세탁기. 자, ROI를 계산하되 자, 구분해서 계산해 봅시다. 자, 매출액 이익률. 이건 그냥 말로 풀어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자산 회전율. 곱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곱해서 ROI 계산해 보죠. 자, 에어컨 사업부 매출액 이익률부터 계산해 보면 이 세 개 사업부. 자, 에어컨 사업부는 매출액 200만 원분의 매출액 이익률이니까 16만 원. 200만 원분의 16만 원이니까 몇 프로죠? 8%죠? 아닌가? 8% 맞죠? 8%. 그다음에 냉장고는 150만 원분의 15만 원이니까 10%죠. 매출액 이익률. 자, 세탁기는 150만 원분의 10만 5천 원이니까 7%인가요? 네, 7% 맞고. 이게 매출액 이익률이에요. 곱하기. 자, 자산 회전율은 자산 50만 원분의 매출액 200만 원 비율이니까 자, 50만 원을 4회 사용했다고 말할 수 있죠. 4회 이렇게 나옵니다. 4회. 그다음에 냉장고 사업부는 25만 원분의 150만 원이니까 자, 6회 회전시킨 거죠. 6회. 그다음에 세탁기 사업부는 역시 25만 원분의 150만 원이니까 6회가 되겠죠. 자, 자산 회전율 각각 구해서 따로따로 구해서 곱하면 에어컨 사업부의 투자 수익률은 32%. 냉장고 사업부는 무려 60%. 그다음에 세탁기 사업부는 42%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투자 수익률에 따라서 성과를 비교해 보면 어떤 사업부가 성과 평가 1순위냐면 가장 높은 냉장고 사업부가 1순위가 되겠죠. 그다음에 세탁기 사업부 2순위. 그다음에 에어컨 사업부 3순위가 되겠죠. 자, 계산 결과 맞죠? 자,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냉장고 사업부는 매출액 이익률도 가장 높았고 자산 회전율도 가장 높았어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1위였고 그다음에 에어컨과 세탁기 사업부를 비교해 보면 에어컨 사업부는 세탁기 사업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출액 이익률은 높았으나 자산 회전율이 낮았죠. 자, 이렇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뭐 이거죠. 어느 하나만 치중하면 안 되는 거지. 항상 뭐 박리담회 형식으로 할 수도 있고 뭐 고가 정책을 할 수도 있어요. 박리담회는 매출액 이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자산 회전율은 오를 거고 고가 정책을 취하면 매출액 이익률은 오를 건데 자산 회전율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사업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듀퐁 분석이다. 듀퐁 방법이라고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듀퐁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물어본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구사항 2번은 1번과 2번은 여기서 풀었고 3번은 이제 ROI 물어봤죠. 계산. 자, 세 사업부의 ROI를 계산해 봅시다. 그리고 투자 순위를 가려 봅시다. 자, 에어컨 사업부, 냉장고 사업부, 세탁기 사업부. 이렇게 그림으로 풀어도 되겠지만 뭐 쉬웠기 때문에 식으로 풀어보면 에어컨 사업부의 영업이익은 16만 원. 이거 실제 시험 문제도 계산형 문제는 대부분 이 정도예요. 자, 16만 원. 영업이익 빼기. 자, 최소이익은 너 이만큼 50만 원 투자했잖아. 50만 원 곱하기. 자, 뭐가 필요하냐면 아까 최저 필수 수익률. 자, 최소한 획득해야 되는 수익률 20% 획득한다면 10만 원이죠. 그러니까 초과해서 남은 이익이 6만 원일 거고. 자, 냉장고 사업부는 자, 영업이익 15만 원 빼기. 자, 영업자산 25만 원 곱하기 동일한 최저 필수 수익률. 자, 최저 필수 수익률이 달라졌단 말 없으니까. 자, 이거 계산하면 10만 원인가요? 계산해 보면 10만 원. 그다음에 세탁기 사업부는 영업이익 10만 5천 원 빼기. 자, 투자액 즉 영업자산 25만 원 곱하기 20% 하면 자, 5만 5천 원이죠. 5만 5천 원 이렇게 나오겠어요. 그래서 역시 냉장고 사업부가 자녀 이익상으로도 1순위 가장 좋게 평가를 받을 거고 이제 2와 3순위로 바뀌었죠. 자녀 이익으로 따지면 에어컨 사업부가 두 번째 순위, 그다음에 세탁기 사업부가 3순위가 되겠죠. 자, 이처럼
투자 수익률과 잔여이익을 어떻게 계산한지 물어본 예제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표현 봐봅시다. 4번. 자, 현재 에어컨 사업부는 자, 어떤 신규 이제 투자 기회가 있는 거야. 20만 원을 투자하면 5만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검토하고 있다. 이 새로운 투자에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의 자본 비용 수준으로 조달할 수 있다. 자, 현재의 자본 비용 수준으로 조달하니까 자, 최저필수 수익률 자체는 그대로다라는 거지. 이 신규 투자에 감안해야 될 최저필수 수익률 그대로. 그래서 자, 이거죠. 20만 원 투자해서 그래서 영업자산이 20만 원 들어서 5만 원의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다음 각각의 기준에 의해 투자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해 봐라. 자, 어떤 사업부? 에어컨 사업부만 에어컨 사업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 자, 요거 일단 지우고 냉장고와 세탁기 사업부는 지워버립시다. 여기도 냉장고와 세탁기는 지워버립시다. 이렇게 지워. 이것도 단순하게 32% 투자 수익률 32%. 자, 계산해 보면 에어컨 사업부 다시 투자 수익률을 간략하게 계산해 보면 영업자산 50만 원분에 자, 영업이익 16만 원 하여 32%죠. 자, 요게 현재 에어컨 사업부 입장에서요. 만약에 성과평가를 투자 수익률 기준으로 한다면 에어컨 사업부의 자, 기존 투자 수익률은 이러했어. 32%. 자, 이제 이건 기존이라는 것은 투자 전이죠. 투자 전이라고 적어볼까요? 투자 전에 이 신규 투자 전에 이러했어. 뭐 신규 투자 후에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자, 분모는 기존의 50만 원 영업자산에다가 자, 여기 보면 20만 원 영업자산이 더 늘었겠죠. 신규 투자를 하게 되면 또 분자는 기존의 영업이익 16만 원에다가 5만 원만큼 영업이익이 더 늘었겠죠. 5만 원. 그래서 70만 원분의 21만 원이죠. 자, 70만 원분의 21만 원이니까 투자 후에 ROI는 자, 30%가 나오죠. 자, 어때요? 투자 전에 비해서 투자 후에 ROI가 떨어져 버렸잖아. 감소해 버렸잖아. 따라서 에어컨 사업부는 자, 땡땡땡. 지금 현재 4번을 풀고 있는 겁니다. 요구사항 4번에 1번을 지금 풀고 있는 거야. 여기는 이제 2번 풀 거고. 땡땡땡. 에어컨 사업부는 이 신규 투자를 채택할까요? 기각할까요? 투자 수익률이 낮아져서 성과평가에 불리해지니까 신규 투자 기각한다는 거죠. 기각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게 될 거다. 자, 그럼 이제 똑같은 에어컨 사업부가 만약에 잔여이익 가지고 성과평가를 받는다면 자, 기존에 투자 전의 잔여이익은 6만 원이었단 말이야. 역시 투자 후에 잔여이익을 계산하면 자, 요거는 요 줄이 좀 부족하니까 그냥 암산 형식으로 합시다. 자, 투자 후에 영업이익은 21만 원 됐죠? 21만 원 빼기 투자액 영업자산은 25만 원이죠. 자, 최저필수 수익률 안 바뀌었으니까 20%란 말이지. 그래서 계산하면 5만 원 빼니까 이게 얼마냐면 요거 계산 잘못했네. 잘못 적었네. 자, 부모를 봐야지. 위에 걸 적어버렸네. 자, 기존에 50만 원에다가 신규 투자의 영업자산 20만 원에서 70만 원이죠. 그래서 영업자산 70만 원 곱하기 20% 하게 되면 자, 21만 원에서 14만 원 빼니까 7만 원 나오죠. 7만 원. 자, 이게 투자 후에 ROI예요. 자, ROI가 커졌죠. 자,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올랐죠. 따라서 만약 RI 잔여이익 가지고 성과평가를 받는다면 이 신규 투자를 채택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자, 왜 이익을 물어본 거냐? 자, 이게 준최적화 현상을 지금 사례로서 물어본 거다. 자, 3번을 봐보자. 기업 전체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기업 전체 입장이라면 기업 전체 입장에서는 자, 신규 투자에 요 신규 투자 안에 ROI를 계산하여 이거하고 뭐하고 비교하냐면 기업 전체적으로 얻고자 하는 최저필수 수익률하고 비교하여 최저필수 수익률보다 높냐 신규 투자한 자체 ROI가 낮냐 이거 가지고 의사결정한다는 뜻이야. 신규 투자의 ROI는 20만 원 투자해서 5만 원의 이익을 얻으니까 20만 원분의 5만 원이 될 거고 자, 결국 계산해 보면 25%지. 25%. 자,
최저 필수 수익률은 20%입니다. 비교해 보면 25%가 20%보다 더 높기 때문에 기업 전체적으로는 채택이 유리하죠. 자, 채택이 유리하단 말이야. 여기서 뭘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 ROI 가지고 이 사업부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ROI가 떨어진 이 에어컨 사업부는 신규 투자를 기각하게 될 거다. 자, 기업 전체적으로 채택이 유리한 투자를 기각하니까 자, 뭘 처리한다? ROI는 준 최적화 현상을 유발하게 되겠지. 그러나 ROI 가지고 성과를 평가한다면 채택이니까 준 최적화 현상을 자, 방지 또는 극복할 수 있게 되겠지. 바로 요 4번 준 최적화 현상에 관한 어떤 케이스 문제가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ROI 투자 수익률 잔여액에 관해서 필요한 내용은 다 검토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경제적 부가치로 이제 넘어가게 될까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하겠습니다. 이거 일단 지울게요. 자, 아까 잔여액에서 오른쪽에서 경제적 부가치 표시했죠. 근데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자, 표시를 이쪽으로 할 거다. 뭐 양쪽으로 이제 비교해 보자. 자, 이만큼 필요해. 자, 요 잔여이익을 수정해서 개발한 게 자, 경제적 부가가치다. 그래서 자, 경제적 부가가치 아까 EVA라고 했었죠. EVA 경제적 부가가치는 발생주의와 현금 흐름을 같이 섞은 즉 발생주의 수정 모형이다. 기억나시죠? 자,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경제적 부가가치의 그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이렇게 어떻게 계산하냐 이 계산 구조를 좀 이해하는 게 일단 급선무예요. 이걸 이해해야지 나머지 소수형 부분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 경제적 부가가치의 일단 정의를 배워봅시다. EVA는 자, 세후 세금을 차감한 후에 자, 순 영업이익 빼기 그 다음에 영업자산 대신에 투하자본 곱하기 자, 최저필수 수익률 대신에 가중평균 자본비용. 자, 칸의 구조는 똑같은데 용어가 다 달라졌죠? 즉 영업이익 대신에 세후 순영업이익, 영업자산 대신에 투하자본, 자, 최저필수 수익률 대신에 가중평균 자본비용으로 대체가 됐는데 자, 요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일단 경제적 부가가치의 구조가 어떠한지 그림으로 먼저 설명해 줄게요. 자, 잔여이익은 내가 획득한 영업이익에서 최소이익을 차감하고 남은 이익, 바로 요 유보이익을 말하는데 반해 경제적 부가가치는 자, 영업활동에서 획득한 영업이익에서 출발하여 자, 무려 세 가지를 뺍니다. 하나, 둘, 세 개를 빼고 남은 이익, 요걸 우리가 경제적 부가가치 EVA라고 해요. 자, 첫 번째 뭘 빼냐? 자, 우리는 영업활동을 하면 국가에 대해서 내야 될 게 있죠. 바로 세금이죠. 그래서 국가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을 차감하고 자, 근데 어떤 세금이냐면 실제 납부액이 아니라 영업이익에 대해서 부담해야 될 세금만을 말해. 그러니까 실제 납부액은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자, 뭔가 내가 이 자본을 투하해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영업활동에 자본을 투하하기 위해서는 뭔가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 결과 타인 자본, 바로 채권자, 타인 자본 제공자죠. 타인 자본 제공자, 바로 채권자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결국 채권자에 대해서 나는 뭘 대가로 주죠? 이자를 대가로 주죠. 이자 비용. 그래서 채권자에게 줘야 되는 요 이자 비용. 바로 타인 자본 비용이야. 자, 이거 위에 기업의 주주 몫에 해당하는 뭐 어떤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배당으로 주지 않고 이걸 재투자할 수도 있잖아. 바로 자기 자본을 내가 투하할 수도 있잖아. 자기 자본 제공자. 바로 주주죠. 주주에게도 자기 자본 비용이란 걸 줘야 되는데 이만큼 줘야 된다는 거지. 주주에게도 배당 등의 형식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네가 획득한 영업이익에서 반드시 나가야 되는 비용이 있다는 거죠. 세금 내야 되고 이만큼 영업활동에 자본을 투하하기 위해서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활용할 거니까 타인 자본 비용인 이자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빼고도 남은 영업이익이 있다면 그 영업이익이 바로 네가 이 경제활동을 통해서 창출한 부가가치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제적 부가가치라고 합니다. 자, 경제적 부가가치, EVA, 경제적 부가가치라고 한다. 그래서 자녀 이익을 이렇게 수정해서 저렇게 좀 더 정밀하고 좀 더 복잡해 보이는 이런 형태로 바꾸는 게 경제적 부가가치고 여기 모든 것은 순수하게 발생주의 금액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많이 수정을 해요. 그래서 최초 스턴 앤 스튜어트사에서 수정 안으로 제시한 게 100가지 항목이 넘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시험에 별로 안 나오니까 모르셔도 되겠고 지금 다 알려주는 내용만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교과서 일단 매출도 좀 긋고 이쪽은 서술형도 많이 나오니까 계산형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일단 요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고 서술형은 되게 준비해야 될 게 많으므로 밑줄을 긋는 형식으로 좀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경제적 부가치의 의 보자. 자, 첫 번째 줄 보면 자, 자녀이익을 수정해서 개발한 새로운 성과 측정치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경제적 부가가치의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의 동그라미 1번 보면 경제적 부가가치는 자, 기업의 활동은 세 가지죠. 영업, 투자, 재무 활동 중에서 자,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은 영업 활동뿐이라고 봐요. 당연한 이야기죠. 투자와 재무 활동은 비반복적이고 일시적인 활동이니까. 그래서 자, 기업의 고유의 영업 활동에서 획득한 이 영업이익에서 바로 이런 내용이죠. 세금, 그다음에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에 대한 자본 비용을 초과해서 벌어들인 이익. 자, 이런 의미고. 그다음에 EVA는 결국 고유의 영업 활동에서 내가 창출된 어떤 순가치의 증가, 이만큼 가치를 증가시켰다는 거지. 자, 그걸 의미하고 3번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자, 경제적 부가치의 가장 큰 특징. 그동안 무시해왔던 자, 주주, 바로 자기 자본 제공자인 주주에 대한 이 자기 자본 비용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차감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본 비용을 고려한 개념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주 관점에서 이익 개념이다라고 말해요. 자,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영업의 비용 성격인 이자 비용을 차감한 후에 이익 개념이죠. 자,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자기 자본 비용은 차감하지 않았죠? 이자 비용만 뺐단 말이야. 세금은 당연히 뺐고.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세금과 이자 비용만 차감했어요. 결국 당기순이익은 자기 자본 비용을 고려하지 않았어. 근데 경제적 부가치는 자기 자본 비용도 뺐으니까 고려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당기순이익 나 100억이야 라고 주주에게 보고했어요. 근데 주주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는 내가 올해 내가 받아야 될 대가가 차감되지 않은 후의 금액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이 회사에 투자한 걸 감안했을 때 올해 150억은 내가 받아야 될 것 같아. 자기 자본 비용으로, 이자 성격으로. 근데 그러면 주주는 100억에서 머릿속으로 150억을 더 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익이 난 게 아니라 마이너스 50억만큼 손실이 난 거죠. 이처럼 당기순이익 100억은 주주 관점에서는 이익이 아니라는 거야. 채권자 관점에서는 이익이지. 이자 비용이 차감되고 나서도 이만큼 남은 거니까.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채권자 관점에서 이익 개념이고 경제적 부가치는 이 주주의 자기 자본 비용도 차감한 후의 개념이니까 주주 관점에서의 이익 개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경제적 부가치는 발생주 회계 수치를 수정해서 계산한다는 거. 자, 1, 2, 3, 4도 서술형 대비해서 한 번씩 다 읽어보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경제적 부가치 계산 나와 있죠. 자, 세후 순영업이익에서 빼기 투하자본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이다. 요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다음과 같겠어요. 자, 먼저 동그라미 1번 세후 순영업이익부터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 이 세후 순영업이익은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어. 자, 순영업이익에서 세금을 뺀 거죠. 그러니까 세전, 세금을 차감하기 전에 어떤 순영업이익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이 세전 순영업이익은 발생주의 영업이익하고 실은 다르지만 대부분 시험 문제는 발생주의 영업이익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해야 되는 세금을 차감해 줘야 되니까 1 마이너스 법인세라고 하면 법인세율을 적용하겠죠. 그래서 세금 1 빼기 법인세를 곱했으니까
세금의 차감한 후에 세후 순영업이익이 될까요? 자, 요까지만 일단 알아두면 되는데 좀 더 요까지만 일단 알아두면 충분하겠어. 그래서 세후 순영업이익 보통 시험 문제는 그냥 영업이익으로 이렇게 계산이 주어질 거다. 이거 곱하기 1 빼기 법인세율이다. 근데 좀만 더 깊게 들어가면 이 세전 순영업이익은 발생주의 영업이익과 좀 차이가 있어. 자, 영업이익에다가 예를 들어서 영업의 수익 항목인데 발생주의상으로는 영업의 수익인데 이게 본질적으로 영업활동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자, 영업의 수익 중에서 영업활동 관련된 부분은 더하고 또 영업의 비용으로 발생주의상 처리가 돼 있지만 이 경제적 부가가치 개념에서 봤을 때 이게 고유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면 영업의 비용 중 영업 관련 비용은 추가로 더 빼줘요. 자, 그걸 좀 확인해 볼까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 한 번이가 나왔었어요. 제 기억에.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세후 순영업이익은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영업이익에다가 플러스 영업의 수익 중 영업 관련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 중 영업 관련 항목, 즉 비용을 빼서 좀 더 자세하게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 참고로만 알아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세전 순영업이익 곱하기 1 빼기 법인세율에서 계산한다. 자, 여기까지 해서 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투하자본을 알아야 되겠지. 투하자본은. 자, 요거는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 BS를 좀 설명드리면 이게 좀 좁네. 자, 왼쪽은 차변, 자산, 오른쪽은 대변, 부채와 자본이죠. 자, 요게 요게 유동자산.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별하겠지.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이렇게 구분할 거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이 있겠죠. 자본이라고 적어도 되겠어요. 자, 투하자본은 영업활동에 투하한 자본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영업활동 투하자본이야. 자, 이렇게 생각해요. 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 두 개 합이 아니라 자,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다. 이거는 1년 이내 현금화될 거. 이거는 1년 이내 현금이 나가야 될 거니까 바로 순운전자본이죠.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면. 그래서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결국 순운전자본, 영업 관련 순운전자본. 자, 다 영업 관련된 것만 의미해요. 그러니까 영업과 무관한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다 또 없앱니다. 다 뺍니다. 근데 대부분 시험 문제가 그냥 전체 다 영업 관련이라고 나올 거니까 그렇게 깊게까지 몰라도 되겠어.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 이 투하자본은 자, 이거는 이제부터 안 적을 거야. 한 번만 적고 영업 관련 당연한 거니까 순운전자본. 바로 순운전자본은 유동자산 빼기 영업 관련 유동자산 빼기 유동부채죠. 그러니까 자, 빼면 이 정도 남겠지. 요거에다가 플러스 영업 관련 비유동자산이죠. 비유동자산.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아마 교과서에 없을 거야. 요거는 제가 이번에 표시 안 했다고 이게 어려울 수 있어 보여서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단 말이야. 결국 요 빗금친 거죠. 요거 뭐 이게 전부 다 영업 관련이라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가 다 영업 관련이라면 대부분 시험문제가 그렇게 나올 거니까 자, 결국 요 영업 관련 순운전 자본과 영업 관련 비유동자산 이렇게 빨간색으로 빗금친 게 투하 자본이란 말이야. 영업 활동에 사용한 자본, 투하 자본. 자, 그러면 이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어떻게 정리하면 되냐면 유동자산 플러스 비유동자산, 영업 관련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자, 영업 관련 총자산, 즉 영업 관련 영업자산이죠. 그래서 줄여서 그냥 영업자산이라고 썼겠다 이제. 자, 영업자산에서 이 전체 자산에서 차변 영업 관련 영업자산에서 뭐 뺀 거다? 영업 관련 비영업 관련 유동부채를 뺀 거다. 유동부채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다 영업 관련이라면 총자산 빼기 유동부채 한 거죠.
총자산 빼기 유동부채. 그래서 영업자산 빼기 영업 관련 유동부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확인해 봅시다. 영업 관련 영업자산이라고 총자산을 적었네. 헷갈릴 수 있으니까 똑같이 이치시켜 줍시다. 영업 관련 총자산에서 자, 총자산에서 유동부채 뺀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업 관련 유동부채는 뭐 매입채무, 뭐 선수금 이런 게 되겠고, 뭐 영업과 무관한 유동부채의 가장 대표적인 게 단기 차입금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영업 관련 유동부채는 자, 이자가 나가지 않는 유동부채를 말하겠지. 그래서 무이자 부채라고 말할 수 있어. 무이자 유동부채라고.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이 영업 관련 유동부채란 말 대신에 자, 이렇게 언급하기도 합니다. 요걸 무이자, 이자가 나가지 않는 유동부채다. 이렇게 동일시한다는 거죠. 유동부채. 자, 이렇게 그러면 정리해 주면 되겠다. 투하자본은 영업 활동에 사용된 총자산에서 자, 영업 관련된 유동부채를 뺀 거다. 네, 영업 관련 유동부채는 결국 무이자 유동부채를 말한다. 근데 대부분 시험 문제가 자, 유동부채는 전액 무이자 유동부채. 그다음에 이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전액 영업 관련 영업자산 이렇게 언급이 되어질 거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구별해서 풀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영업활동에 사용한 총자산에서 자, 영업활동과 관련된 유동부채를 뺀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총자산 빼기 유동부채다. 아셨죠? 간단하게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결국 이거 여러분들 지워야 될 것 같아. 자, 세 번째 이제 산식에서 꼭 알아야 될 거. 자, 가중평균 자본비용. 자, 이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거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가중평균 자본비용은 바로 이거죠. 자, 이자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 요거 계산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자 비용은 이자율만큼 이자율이죠. 이자 비용은 결국 이자율만큼 우리가 부담하는 거죠. 뭐 어쨌든 우리가 이자를 부담하면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죠. 그만큼 법인세가 줄어들어요.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어. 이것까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왜? 모든 세금 효과를 고려할 거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세금 효과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계산해야 되죠. 자, 이자 비용인데 어떤 이자 비용이다? 세금 차감 후. 그러니까 1 빼기 세금 절세 효과가 있으니까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으니까 이자 비용 곱하기 법인세율 할 수 있어야 돼. 자, 이게 타인 자본 비용이죠. 곱하기 자, 이거죠. 자, 타인 자본 비용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표시해 주자. 타인 자본 비용이에요. 플러스 자기 자본 비용의 합분에 타인 자본 비용의 그 비율만큼 가중치가 부여가 되어야 될 거다. 그래서 가중치를 의미하고 플러스 자, 자기 자본 비용은 단기 순이익을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 등등으로 대가를 주는 것이므로 법인세 절세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자본 비용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본 비용 곱하기 역시 가중치 타인 자본 플러스 자기 자본분의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가중치를 부여한다. 그래서 자, 타인 자본 비용과 이거는 법인세 절세 효과 감안 자기 자본 비용의 가중 평균한 자본 비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계산합니다. 너 이만큼 자본 비용 물고 자금을 끌여서 너 이만큼 영업 활동에 투하했지? 그러니까 영업 활동에 투하한 거에 대한 자본 비용을 계산한 거죠. 바로 이자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을 요 오른쪽에서 계산한 거고, 그다음에 세후 순영업이익에서 이 법인세 차감 효과를 즉 법인세 납부를 감안한 거죠. 결국 영업이익에서 세금, 타인 자본, 이자 비용, 자기 자본 비용을 초과하고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경제적 부가가치라고 한다는 거. 자,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여기 정리해 준 것만 알면 충분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나머지 이제 서술형 대비해서 좀 알아두자. 자, 잔여이익과 비교해 보자. 표 6- 잔여이익은 발생주 회계 수치를 그대로 사용해서 계산한다. 이미 나와 있죠. 발생주. 그러나 경제적 부가치는 발생주를 수정했다. 그다음에 이익은 잔여이익에서 이익은 영업이익인데, 자, 경제적 부가치에서 이익은 세후 순영업이익. 또 경제적 잔여이익에서 투자액은 영업자산이다. 만약 총자산이 다 영업활동에 사용됐다면 총자산을 말하는 거고, 그러나 경제적 부가치는 투하자본 개념이다.
투하자본 개념. 그래서 영업활동의 총자산에서 영업활동의 유동부채를 뺀 개념이다. 그다음에 자 획득해야 되는 어떤 요구 수익률은 자, 즉 이 투자했다고 보는 이 금액에다가 곱해야 되는 요 이자율은 자 잔여이익은 최저 필수 수익률 좀 애매한 개념이야. 최소한 획득해야 될 수익률이야. 최소한 얻어야 되는 수익률을 말해.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한 거냐 물어보면 애매해 이건. 그에 반해서 경제적 부가치는 가중평균 자본 비용, 즉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가중평균한 자본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자 요거 곱해준다는 거지. 그래서 이쪽은 정밀한 거고 경제적 부가치는 잔여이익은 경제적 부가치에 비해서 대충 어설픈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시험에 자주 나올 수 있어요. 경제적 부가가치가 전통적인 발생주의 단기순이익을 대체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즉 단기순이익이 뭔가 한계점이 있으니까 경제적 부가치를 좀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순이익과 비교해서 경제적 부가치가 갖는 장점을 좀 알아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1번은 단기순이익은 영업활동상 이익이 아니죠.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투자 재무활동까지 다 포함된 어떤 포괄이익 개념이야. 그에 반해서 경제적 부가치는 순수하게 영업활동상 남은 이익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더 의미가 있는 거냐면 자 투자와 재무활동은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활동이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게 아니죠. 일시적인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업의 어떤 가치를 증가시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유일한 활동은 영업활동뿐이죠. 고유의 영업활동. 근데 단기순이익은 세 가지 활동이 다 섞여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도 이만큼 이익이 날 거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거지. 그러나 경제적 부가치는 순수한 영업활동을 대상으로 측정한 거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요만큼은 가능하겠구나 이런 게 가능하죠. 그래서 장기적인 기업 고유의 그 경영성과를 측정하는데 경제적 부가치가 보다 유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활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기업 고유의 경영성과를 측정하는데 보다 유용하다는 거. 이해됐죠? 두 번째, 단기순이익은 자 세금과 이자 비용까지만 차감했고 자기자본 비용을 차감하지 않았죠. 즉 자기자본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데 반해 경제적 부가치는 자기자본 비용까지 차감했죠. 즉 자기자본 비용을 고려했기 때문에 주주 관점에서 보다 타당한 이익 개념이 된다는 거. 자 기업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주주죠. 그 기업의 진정한 주인 주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주 관점에서 이익을 알고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최근에 주식 투자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 주식을 산다는 것은 그 회사 주주로 참여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 회사 단기순이익보다 뭐가 더 중요하냐면 경제적 부가치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최근에 상장기업 보고할 때 아주 간략하게 상장에서 계산한 경제적 부가치 같은 걸 공시한단 말이야. 그래서 알려준단 말이야. 투자자들한테. 그만큼 경제적 부가치가 최근에 중요성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경제적 부가치의 장점 봐보자. 요거는 이미 어느 정도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어. 자, 잔여이익을 수정한 거니까 잔여이익이 갖는 장점은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잔여이익과 마찬가지로 자, 준최적화 현상을 막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회사 전체의 목표 일치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거고 또 투자 중심점별로 이 자본 조달 비용이 다르면 자, 각 사업부별로 서로 다른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사용할 수 있잖아. 사용해서 그걸 좀 더 쉽게 조정하여 성과평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 잔여이익도 아까 말로 설명했던 이런 장점이 있었죠. 사업부의 사업 위험이 다르면 서로 다른 최저 필수 수익률을 적용할 수 있다. 이거 똑같은 거죠. 서로 다른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은 잔여이익의 장점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해됐죠? 3번과 4번은 아까 단기순이익하고 비교할 때 등장했던 장점이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 3번은 투자 중심점 고유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데 보다 유용하고 4번은 자기 자본에 대한 자본 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1번, 2번은 잔여이익의 장점하고 같고 3번, 4번은 단기순이익과 비교할 때 장점하고 같습니다. 자,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모든 서술형 문제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경제적 부가치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이 계산이다. 물론 이빨 문제도 나오지만 이빨 문제는 나중에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이제 저랑 같이 풀면 웬만하면 다 풀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 예제예요. 투자 수익률, 잔여이익, 경제적 부가치를 다 묻는 거고 특히 경제적 부가치에 좀 더 초점 있는 예제. 자, 이거 지우고 예제 문제 풀도록 하겠어요.
요 예제를 또 역시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번 투자 중심점의 성과평가도 예제를 잘 이해해둬라. 자, 세 가지 종합 예제죠. 주 3일에 분권화된 사업부 X는 투자 중심점으로 간주된다. 사업부 X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실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온 표현이에요. 총자산인데 가로에서 뭐라고 했어요? 전부 영업자산을 보겠다는 거지. 자, 이 중에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쓰고 있는 자산은 없다고 가정해서 문제를 좀 간략하기 위해서 유동부채에서 가로 다 무이자 부채라는 거죠. 자, 무이자 부채다 이 말은 다 영업 관련 유동부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총자산, 유동부채다 영업 관련된 금액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영업이익 나와 있죠. 자, 다음 페이지. 요구사항 1번. 자, 1번부터 풀어봅시다. 자, 1번은 투자 수익률 물어봤어. 자, ROI 좀 더 계산해보고. 그다음에 일단 요구사항 2번은 최저필수 수익률이 12%다. 최저필수 수익률에다 표시해주고. 자, 잔여이익 물어봤어요. 잔여이익 계산할 거예요. 자, 3번은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기니까 일단 1번, 2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구해보고. 자, 투자 수익률은 영업자산분의 영업이익 비율이죠. 뭐 영업자산 100만 원 분의 자, 영업이익 20만 원. 요거 비율 계산하면 20%죠. 20%다. 자, 잔여이익 계산해 봅시다. 그림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영업이익 20만 원에서 최소이익 빼주자. 최소이익은 너 100만 원 영업활동에 투자했으면, 그래서 영업자산을 가지고 있다면, 자, 최저필수 수익률 12%는 최소한 얻어야 된다. 12%가 어떻게 계산된 거냐 물어보면 좀 정확히 말할 수는 없다. 이게 잔여이익의 좀 문제점 중에 하나지. 즉 12만 원의 이익은 최소한 획득했어야 된다. 20만 원에서 12만 원 빼면 남은 이익이 8만 원이죠. 그래서 8만 원이 잔여이익인 거죠. 자, 여기까지 계산하고, 그다음에 이제 3번 이제 다시 요구사항 봐보면, 자, 주 3일의 투하자본의 원천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장 가치가 400만 원이고 이자율이 10%인 타인 자본, 하나는 시장 가치가 600만 원이고 자기 자본 비용이 18%인 자기 자본이다. 자, 이 타인 자본 비용과 자기 자본 비용은 문제에서 다 제시해 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별도로 구할 필요는 없어요. 경영학 과목 중에 재무관리라는 게 있죠. 재무관리의 중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자기 자본 비용을 계산하는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네, 원가 관리에게서는 이걸 다 제시해 주니까 고민하실 필요 없다. 그래서 자, 18%인 자기 자본이다. 사업부 X의 경제적 부가치를 계산하되 단 뭐는 무시해라? 법인세 고려하지 말아라. 자, 시험 문제가 법인세 무시한 문제도 꽤 나오니까 연습 차원에서 법인세 무시한 거 물어봤어. 자, EVA 계산인데, 자, 법인세 고려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식의 EVA는 아닌 거지. 자, 이거 계산해 볼게요. 자,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후 순영업이익이 필요해요. 자, 앞에 자료 보면, 자, 영업이익이 20만 원이잖아. 이게 순영업이익이라고 봐야 되겠지. 다른 게 없으니까 자료가. 그래서 이 2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게 있잖아. 근데 법인세 고려하지 말아라 했으니까 세후 순영업이익과 세전 순영업이익은 똑같은 금액이죠. 그러니까 20만 원이죠. 그냥 똑같게. 빼기. 자, 투하자본은 영업 관련 총자산에서 영업 관련, 즉 무이자 유동부채를 빼면 되겠지. 영업 관련 유동부채. 다른 말로 무이자 유동부채니까 결국 총자산 빼기 유동부채란 말이야. 100만 원에서 30만 원 빼주면 영업활동에 70만 원만큼 투하하고 있죠. 자본을. 그래서 100만 원 빼기 30만 원 해줘야 된다는 거. 자, 투하 자본이고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정밀하게 계산하죠. 자, 이 아래에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 계산해보자. 자, 먼저 다음 페이지 넘기면, 자, 타인 자본 비용은 10%예요. 원래 세금 절세 효과를 고려해서 세후 타인 자본 비용이 필요한데 세금 고려하지 말아야 했으니까 그냥 10%. 10%. 가중치. 자, 타인 자본 400만 원과 시장 가치 기준으로 자기 자본 비용 600만 원을 더하면 총 1000만 원 중에 자본 내가 투자한 총 1000만 원 중에 400만 원 비율만큼 가중치를 부여하면 되겠고, 플러스 자기 자본 비용은 18%죠. 자, 이건 항상 세금 효과 없다. 세금 차감 후에 잉여금 가지고 주주에게 준 거니까 이익 잉여금 가지고. 그래서 역시 두 개 합 1000만 원 분의 자기 자본의 금액 비율 600만 원. 즉 40%, 60%가 되겠지. 자, 10% 곱하기 40% 플러스 18% 곱하기 60% 하게 되면
자, 요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 14.8% 나오죠. 그래서 문제에서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제시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스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투하 자본 곱하기 14.8% 하게 되면 자, 요 계산 결과 2VA가 얼마냐면 96,400원 나오더라. 96,400원. 이것도 절대값이니까 금액이 크면 클수록 유리한 거죠. 자, 아까 그림에서 자, 세금은 고려하지 않았고 타인 자본과 영업이익에서 타인 자본과 자, 자기 자본 비용을 빼고도 96,400원만큼 자, 부가가치를 창출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구사항 4번은 요구사항 3에서 사업부 X의 법인세율이 20%라고 가정하고 다시 경제적 부가치 계산해봐라. 요 4번이 중요하겠어. 즉 쉽게 나오면 3번 형태로 법인세 고려하지 않는 문제 나오고 어려운 문제면 요 2VA 법인세 고려 문제로 나온다는 거 둘 다 알아둬야 돼, 여러분들. 자, 계산은 요 정도 할 수 있으면 되겠어, 알겠죠? 2VA는 이렇게 두 개 계산할 수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 거라 봐. 자, 이제 그냥 세전 순영업이익이 아니라 자, 한 번씩 따라서 해봅시다. 세후 순영업이익. 자, 시험 문제 볼 때는 대부분 세후 영업이익 이렇게 풀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20만 원 곱하기 자, 세후 금액이니까 1 빼기 법인세율이죠. 자, 법인세율이 20%니까 1 빼기 0.2. 따라서 세금 내고 나면 80%만큼 남는다는 뜻이지. 이게 세후 순영업이익 빼기 투하자본. 자, 투하자본은 영업 관련 총자산 100만 원에서 자, 무이자 유동부채, 즉 영업 관련 유동부채 30만 원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총자산 빼기 유동부채 해주고 자,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곱하는데 이 투하자본의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곱하는데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바뀌어 있다는 거야. 뭐가 바뀌었냐면 타인 자본비용이 10%가 아니라 이자를 지급하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으니까 세후 타인 자본비용이 필요하지. 그래서 10% 곱하기 자, 법인세율이 20%니까 1 빼기 0.2 하면 자, 실질적으로 10% 이자 줬지만 법인세가 10%에 20%만큼 줄어들어서 결국 8%만 내가 실질적으로 이자 비용 부담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세금 감안하면. 자, 그 다음에 곱하기 가중치 똑같게 1,000만 원분의 400만 원 비율. 자, 요 예제를 잘 풀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자본 비용은 그대로 세금과 무관하다. 세금 절세 효과 없다. 18% 곱하기 1,000만 원분의 600만 원 가중치 부여.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 14% 나오죠. 자, 요 타인 자본 비용이 세후 금액으로 세후 비율로 바뀌면서 이게 좀 줄어들지. 아까보다 이게 줄어들어서 14%가 되죠. 그래서 투하 자본 곱하기 가중 평균 자본 비용 14% 곱하게 되면 자, EVA가 62,000원 나와요. 62,000원. 자, 일반적으로 세금을 고려하면 자, 영업이익이 아니라 세후 어떤 영업이익, 세후 순영업이익으로 바뀌니까 보통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 비용만 빼는 게 아니라 세금까지 더 차감하고 남아야 되니까 좀 줄이게 되죠. 자, 3번, 4번 계산하는 방법 정확하게 익혀두도록 합시다. 이 정도 예제 풀면 아주 복잡하게 나온 한두 문제 유형 제하고는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경제적 부가치. 자, 여기까지 해서 자, 투자 수익률, 잔여이익, 경제적 부가치, 성과 측정치에 대해서 배웠죠. 바로 투자 중심점의 성과 평가를 우리가 배운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까지 해서 자, 플랜 두 C 계획과 통계는 다 끝났어요. 이론 설명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요 연수 문제를 통해서 투자 중심점 또 이익 원가 중심점에 관한 연수 문제를 풀고 이제 의사결정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